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되는 현직 대통령의 상황을 외신들도 앞다투어서 생중계했습니다.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타이틀을 스스로 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진 출석이라는 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본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서 윤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모르겠지만 불법을 강조한 지금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수많은 법상식과 또 사회 질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라전법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5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파면 및 구속 촉구 시위를 계속해온 시민단체가 환영 기자회견을 내고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적각 퇴진 및 사회 대개혁 활동을 주도해온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환영 입장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는 그동안 윤석열 탄핵 시위를 진행해온 윤석열 정권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 시민단체가 순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철저한 수사, 구속수사,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앞으로도 집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윤석열 체포에 대한 헌정 질서 회복 및 법치 실현이라는 입장 표명과 별도로 진보당 전남도당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함께 헌재가 최대한 빠르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드디어 체포, 사필 규정이 딱 맞는 답이라는 입장을 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천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국가의 채통을 지켜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여수시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과 광양의 지역구인 권양엽 의원 등 전남의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오늘 SNS를 통해 1.23 내란 발생 43일 만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윤석열의 구속 기소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만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고 내란 사태로 추락한 국격과 휘청이고 있는 경제 외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광양시 의회가 올해 의원들의 국외 여비 비용을 큰 폭으로 늘려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순천시 의회와 여수시 의회 역시 국외 여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잡아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네, 전남 동부권 지역 시단위 의회가 올해 국외 여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려잡으면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광양시 의회가 이 국외 예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순천시 의회와 여수시 의회 역시 의원들이 국외 여비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의 경우 올해 의원 국외 여비에 총 1억 5,210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난해 1억 4,820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늘어난 액수로 의원 1인당 450만 원씩이 책정됐습니다. 네.
여수시의회는 관련 예산 말고도 국가 공식 행사 명목으로 3,510만 원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더 증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외 여비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의회 역시 올해 국외 여비 예산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해당 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100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전남 동부권 지역 제조업체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국외 여비 증액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 좀 불편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네, 전남 동부권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여비 증액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예산을 늘리는 시기가 적절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의회의 해외 연수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해외 연수를 위한 국외 여비 증액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여수시 의회 백인수 구장은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의회 역시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 증액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자 일부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외 연수에 대한 주민 설명을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더 나은 행정과 지역 경기를 살려본다는 해외 연수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방의회의 국외 여비 증액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해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해외 연수 비용 인상이 지금 이 시기에 굳이 꼭 필요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또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례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올해 본 예산이 통과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의 이번 1월 추경 예산 편성은 보통 4월이나 5월경 의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광양시의 경우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난 30년 동안 1월에 추경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 광양시는 오늘 개회한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양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30억 원과 쌀값 안정화 지원 금액 3억, 또 배 재배냉가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2,200만 원 등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네, 광양시 집행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 중에 시급한 예산 집행 사유가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어요. 네, 광양시 집행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 중 앞서 언급한 광양사랑 상품권 예산이 핵심 예산인데요. 예. 광양시 집행부는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해당 예산 20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말 민생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지역화폐 예산 14억 8천만 원을 추가 배정했는데, 이에 맞춰서 15억 2천만 원을 더해 300억 원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설 명절 이전에 집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의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요청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이 부결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추경 예산을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할 만큼 급박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광양시 집행부가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며 광양시의 추경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요즘에는 뉴스 보느라고 하루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허비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중요한 일이니까. 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예. 굉장한 뉴스가 있었죠. 아마 새벽부터 또 잠을 설쳐가면서 그 집행 과정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있었던 뉴스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의 화제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라고 이제 하죠.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건을 이제 공개하라. 이제 이건데요. 이거를 이제 공개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 1심에서는 공개하라고 했다가 또 2심에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이거를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세월호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문건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길래 소송으로까지 확대가 된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일단 목록을 공개하라라는 청구로 시작이 됐어요. 네. 자,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세월호 참사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전 10시쯤에는 내가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과 10시 30분 경에 두 차례 구두로 구조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 후 이제 대통령의 행적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알려지지 않다가 그 당일 7시간 후에 한 오후 5시 15분경에 이제 중대본에 이제 박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참사 후에 비로소 공식석상에 7시간 후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예. 그러면 이날 이제 대통령의 공적인 그런 그러니까 행적을 좀 밝혀라라는 부분이 이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입니다.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9시 30분에 뭐 첫 보고를 받았다. 그러다가 다시 또 9시 50분이라고 했다가 근데 결국에 이제 수사가 했더니 10시 20분에 그러니까 3회에 걸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해서 또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게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기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 단체나 뭐 시민 단체들에서 이걸 좀 공개하라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제 이번에 비공개하는 것을 다시 판단을 해라라고 판결 내리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좀 핵심 쟁점이었어요? 이게 1심, 뭐 항소심 다 좀 엇갈리게 판결이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록물에 관해서 정보공개 원칙, 알 권리의 뭐 시의적절한 실현,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대통령 기록물을 뭐 이렇게 그냥 임의로 30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공개하라라고 판결이 됐는데 2심에서는 좀 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를 했다면 관련 법에 있는 근거,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부를 했으니까 이건 위법한 처분은 아니다. 2심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공개해도 예. 된다. 비공개해야 예, 한다. 비공개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비공개할 수 있지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예. 2심의 판단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과 뭐 효력이 있는 점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는 그냥 만연히 그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지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예. 그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법률적 요건에 다 포섭이 되는지 이런 행위들이 적법한 절차 요건을 준수가 되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심판을 했어야지 그냥 만연히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결론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판단한 근거가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 제대로 된 심판을 다시 하라라고 지금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은 무조건 최종 판결이 아닌가 보네요.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갔는데 만약에 원심이 이제 이거 공개하라는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그냥 잘된 처분이다,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확정인데 네. 대법원에서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라고는 취지로 이 부분을 심리하지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까 네. 다시 해라 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만약 여기서 또 결정이 나오면 한 번 또 대법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의 재판이 더 남아 있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게 사법심사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보호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예. 뭐 법원이 이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법원이 그런 재판장이 그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겠다 당사자한테 예. 열람 심사할 수 있다라는 이 문서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거가 있는지 이거 두 개를 판단했을 때 이제 사법심사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뭐 대통령 기록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문서 제출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심이 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것이 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니까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죠. 예. 그 2017년도에 결정했던 보호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가 보호 기간이었으면 언제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제 이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때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30년의 범위 내로 그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최대가 30년이죠. 최대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무조건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예.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거를 이제 열람해야겠다라는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거의 뭐 탄핵 의결과 비슷한 맞습니다. 수준의 예. 그러면 아니면 또 이제 관할 고등 법원장이 영장을 제시한 경우 이거가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기간은 보호 기간은 이제 내에는 열람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변호사 개인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이런 안 되는 것들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대법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뭐 이번 사건 자체로도 크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도 미칠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을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취지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그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예.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도 봤지만 뭐 아무리 비공개 행위가 대통령에게 높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해도 예. 국회가 제정한 법의 근거에 이루어진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결국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이제 재확인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이 뭐 재량 행위도 있고 기속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재량 행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사법심사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원칙을 이번에 다시 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됐든지 그것이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불문하고 예. 어떤 행위가 국회가 제정한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라면 당연히 그 법률을 준수했는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응 원칙을 다시 천명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제 아직까지 판결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최종적으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좀 내릴 거라고 두 분 보세요? 일단은 이제 2심에서는 이런 부분도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고가 대통령 기록관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록관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록관리원은 그냥 이제 업무상 그거를 확인할 그것만 있지 이것이 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뭐 정보 이제 기록에 해당한다 이런 것까지 입증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제 기록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아마 이제 공개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뭔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또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네.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런 게 봉인돼선 좀 안 될 거라는 판결이 메시지를 주는 것 메시지가 같아요. 있지 네. 않을까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네. 듭니다. 자, 오늘 화재 판결에서는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라는 대법원의 판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들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침 일찍부터 뉴스로 네. 생방송으로 마치 영화처럼 뭐 이동하는 경로까지 쫙 다 보고 있었는데 체포영장 2차 집행, 공수처가 오전 10시 33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 과정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 변호사님. 네. 저기 많은 분들이 숨죽여서 뭐 그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뭐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시 33분에 체포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43일 만이라고 해요. 벌써 시간이 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두 번째 시도 만에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호처하고 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그러니까요. 많았는데 다행히 뭐 이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으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영장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저에 들어가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동이 됐고 호송 차량은 아니고 경호 차량을 타고 네. 공수처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형태는 이게 체포가 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 근데 이제 특수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란 신분이 네.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은 뭐 마지막까지 버텼다고요. 내가 자진 출석할 테니까 돌아가라. 내가 나중에 나 직접 제 발로 가겠다. 근데 이미 체포에 계속 불응해서 영장까지 발부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체포영장 오늘 당장 집행하겠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집행을 한 거고 다만 이제 그 앞송 차량을 타지 않고 뭐 경호 차량을 이용한 것은 이제 관저 안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런데 것 같아요. 뭐 경호나 뭐 보안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경호 차량을 이용하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가 돼서 이렇게 이동 과정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화 속에서 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경호는 할 수 있게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지 그렇겠죠.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은 이번 대통령의 경우 말고 보통 체포영장 집행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뭐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막 도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든 뭐 이런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경호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인력들이 투입이 된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도 뭐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포영장 집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제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혐의로 지금 피의 사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무비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권리들을 고지하는 절차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란다 원칙 예, 이런 거 그렇습니다. 고지하고 그런 절차들이 당연히 다 준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갑을 뭐 채웠니 안 채웠니 이런 이야기들도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가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체포되는 이후에도 그 수사관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런 목적에 있어서 이제 장비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오늘 일단 모습이 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를 했으나 뭐 실패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 발로 안 가시겠다고 계속 버팅기시다는데 수갑을 순순히 차셨겠습니까 그분이? 예, 그 내리는 장면도 싹 가려서 최대한 네. 좀 안 보이게 언론에 네. 이렇게 탁 들어갔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체포 영장이 집행된 거의 직후에 윤 대통령이 미리 찍어놓은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영상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고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 부분 좀 어떤 주장입니까? 네, 기존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해온 주장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그쵸 공수처는 뇌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 이제 계속 또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혐의가 뇌란의 이제 그 수계 이제 우두머리다라는 혐의인데 공수처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다 판단 받았잖아요. 했던 그러니까요. 이야기 왜 자꾸 하시는지 참 사람 피곤하게.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법에는 분명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범죄까지도 다 수사할 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2번이나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했지만 이것도 다 기각되고. 기각이 됐어요. 근데 예. 왜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지 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지금 이거 맞지 않은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고도 했죠. 이 부분은 또 아니 이것도 같은 이야기 계속 똑같이 따져주시죠. 하시는데 공수처법에 기본적으로 그 영장 청구하면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문에 있어요. 31조 본문에. 근데 31조 단서를 왜 못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서에는 그 피의자의 현재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한글을 읽는 방법을 잘 까먹으셨는지 참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자꾸 이런 주장을 반복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변호사님 일단은,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고 이 법원은 뭐 영장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또 기존 근데 주장을 관저가 반복한 용산에 것입니다. 있으니까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법률에도 다 규정이 적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내용 중에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을 발부했고 또 무효인 영장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네. 같은 비슷한 네.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도대체 하신 것인지. 예.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경호처에 파견된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거를 밝혔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짓 공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이제 얘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 체포 영장의 집행 절차는 불법적이고 무효이다. 하지만 뭐 이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이고 이제 무효인 집행이지만 내가 출석에 이제 응하겠다. 가는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반복한 예,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라고, 얘기도 재차 강조를 덧붙였습니다. 했습니다. 아마 예,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뭐 어떻게 주장을 하시든 간에 체포가 됐고 됐습니다. 네.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또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이제 진행 과정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일반적인 어떤 제 친구들하고도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구속이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가 된 것이고 예. 체포된 시점인 오늘 아침 10시 33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청구해서 발부가 돼야만 계속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8시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 48시간 내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당연히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는 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48시간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접해 보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다고 아마 합니다. 진술 거부권을 예.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이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지금- 묵비권 행사하는 부분들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술 거부권은 이제 당연히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예. 뭐 어쨌든 지금까지의 해온 어떤 변론의 방향을 봤을 때 뭐 위법하고 무효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48시간 내내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거의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를 해서 뭐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동안에 수집한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뭐 포함시켜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범죄 행위가 굉장히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예. 이게 사실 윤 대통령도 법 기술자라고 지금 뭐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내부 분위기가 사실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수사를 하는 공수처의 그 담당자랑 네. 윤 대통령이랑 뭐 이렇게 조사나 이렇게 뭐 질문을 질의를 하고 원래는 답을 그렇죠. 기다리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뭐 어떤 분위기일 거라고 상상을 좀 일단은 하세요? 질문은 몇백, 뭐 이렇게, 200개 이상을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200쪽 들었는데 분량. 200쪽 분량. 예, 뭐 어쨌든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조사라는 게 이게 저희도 조사 과정에 많이 참여를 예. 하지만 자, 지금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분설해서 물어봅니다. 이날 여기에 이 장소에 누구누구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건은 누가 작성했나요? 이런 부분들을 다 쪼개서 물어보게 되는데 뭐 이제 진술 거부권을 전체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일체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예. 개개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통상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이 특수하신 분이니까 뭐 윽박 지르거나 뭐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옆에 변호인들이 뻔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본인이 윽박을 지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본인이 수사관들을 혼내고 계시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또 그런 본인도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총장직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부 분위기를 엄청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압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게 뭐 이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게 그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오늘 오전부터 이제 10시 33분부터 시작이 돼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요. 다음 헌법재판관 이야기, 기피 신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에 대해서 일단 기피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 재판관은 나를 재판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기피를 맞아요. 신청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당사자는 이 재판관이 뭔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걸 소명을 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에도 이 기피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불복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이제 7인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제 이거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우선 뭐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공감이라고 하죠. 공익인권법재단의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재단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어떤 행적을 봤을 때는 이 정계선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미리 드러내서 그 심증을 드러냈다. 그리고 뭐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이 사람은 완전 좌파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어는 쓰진 예, 않았지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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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법에서 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원래 중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것도 중지되는 동안 또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날 원래 그 이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오전 10시에 이제 또 그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
그 조목조목 그 이제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은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한 명의 관계이고 예. 그것이 뭐 친족 관계도 아니고 뭐 이사장 내지 법인의 이사장 내지 뭐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고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제 뭐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이거나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 내에 대한 언급 등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지 뭐 본안인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어떤 특정한 연구 모임 출신이라는 것도 이러한 사유도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뭐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예. 이건 말고도 윤 대통령 측이 뭐 이의 신청도 3건이나 지금 제출을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뭐 이제 기피 신청한 것과 이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사소송 규칙에 위반이 된다라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재법 30조 그다음에 헌재 심판 규칙 20조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걸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제 체포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앞서 이제 기각 결정이 말씀드렸죠. 나온 다 것이고요. 모두 다 네. 기각됐죠. 예.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이의 신청을 하고 뭐 기피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보장된 뭐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재판의 지연 전략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라든지 뭐 이런 규정들. 그러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지되는 거 없이 바로 이제 진행이 됐지만 지연시키는 일종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행동하시니까 기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법 기술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일반인들은 뭐 사실 정말 알기 힘든 법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하진, 이계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들의 좀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만나볼 봉사자분은 봉사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더하는 게 봉사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이런 기쁨 전파 봉사자는 누구신가요? 네, 오늘 소개할 봉사자는요, 낭만여수 장구사랑의 고순교 대표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요, 활기찬 그 에너지와 웃음이 끊이질 않는 정말 기쁨 전파자였는데요. 이 자신이 배운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뭐 일주일,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금방 날았다고 합니다. 매번 봉사를 갈 때마다요, 자신들은 봉사를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놀러 간다는 마음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기쁨이 낭만여수 장구사랑 단원들의 기쁨이라는 고순규 봉사자 만나보시죠. 아랑고고장구 강사고요. 제 이름은 고순규예요. 제 이름보다는 낭만여수 장구사랑입니다. 그래요. 낭만여수 장구사랑이라 그래서요. 15사람 정도. 저희가 지금 한 6년 정도, 거의 7년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제가 먼저 시작을 했죠. 제가 장구 배워서 그럼 우리 이거 배웠는데 같이 좀 가자 해가지고 모이신 분들이에요. 연습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냥 봉사하는 분들. 내가 장구 배워서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저희는 지금 여수에서 거의 몇 군데 빼고는 아마 저희가 다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지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서 수업 빼고 화, 수, 목만 저희가 이제 거의 그때만 가거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다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때 하시려고 하니까 명절,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5월달에 저희 완전 피크예요. 재밌어요. 저희 언니 중에서 70이 넘은 언니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공연 다 다니세요. 요양원에 가시거나 이제 주간보호센터 가면 자기 생각나서 막 우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잖아요. 내가 지금 받을 나이인데 나는 이렇게 주고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또 즐거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서글프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건강하니까 해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좋은 에너지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봉사하면 내가 뭐 이렇게 아닌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한테 좋은 거예요. 저희가 받고 와요. 어르신들한테.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1년이 금방금방 가요. 유문공연이 아니고, 예, 그냥 가서 저희도 놀고, 어르신들도 놀고,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우리 놀이터 간다 그래요. 놀러 간다고 그래요. 어디를 뭐 근데 뭐 위문공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어르신들 때문에 내가 받아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시 행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기쁨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 봉사해달라 하면 두 말 안 해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거의 뭐 시행사라든지 뭐 다른 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가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팀은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즐겨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도 저희가 즐겨야지 재밌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치매셨어요. 아버님이 치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케어하면서 이제 저는 장구 배우러 다니고 이제 아버님은 주간보호센터 가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장구를 배우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 계시고 이런데 이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심해지시니까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요양원에 이제 같이 언니들하고 근데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언니들도 다 시어머니도 가 계시고 누구도 가 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저 오면은 그냥 활짝 웃으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이고 이제 또 저희 아버님 계실 때 너무 잘해주신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어떻게 또 고마워서 또 가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이제 제가 계속 하게 됐죠. 이게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님도 그러니까 치매 걸리시고 이러시니까 웃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웃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가시잖아요. 그럼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르신들도 치매는 걸리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뒤늦게 어르신들께 재롱잔치 한다는 느낌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어르신들이 또 너무 또 똑같으면 또 지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어르신들 좋아하는 색깔로 옷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선명한 색깔들을 많이 입고 가요. 그러시면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원색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옷들 보면 되게 촌빨 날릴 정도로 이렇게 근데 어르신들이 가시면 엄청 좋아하세요. 한복 같은 거 입고 가시면 이제 옛날 생각 나시나 봐요. 이쁘다 이쁘다 막 이러시고 제가 어디 가서 이쁘다는 소리 듣겠어요. 가면 저희는 오라버니 뭐 언니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때문에 좋으셔가지고 막 그러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시면은 벌써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세요. 왔어 이러시면서 기억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 가면 이제 좀 턴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오래 있다가 가면은 왜 안 왔냐고 막 이러시고 기다렸다고 하시고 보고 싶었다고 하시고 막 그러세요. 중독 아닌 중독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가면은 또 일주일이 그냥 편안하고 안 가면은 또 찜찜하고.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이제 요양원이나 가시면 이제 계속 가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물어보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르신이 그냥 요양원에 가시면 안 보이시면 아 가셨나 보다 이러고 주간보호센터는 아 요양원에 가셨나 보다 막 이래요. 근데 어르신 중에서 저만 가면 근데 엄청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저만 가면. 저만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랑 그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 센터에 계신 분이. 그래갖고 저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지금은 즐거우시잖아. 저희도 그냥 거기 가서는 최선을 다하고 옵니다. 즐겁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가 그냥 저희가 건강하니까, 건강한 동안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놀러 다닌다고 생각해요. 봉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언니, 우리 놀러 갑시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제가 이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다니고 수업만 했다 그러면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일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활력이에요, 활력. 자기만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그러니까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니까 남들도 즐거운 것 같아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